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이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이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로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생애 감사해, 지은이는 김혜자, 발행은 수호서재입니다. 생애 감사해는 국민 배우 김혜자의 에세이로 출간 이후 베스트셀러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유퀴즈에 출연하여 인터뷰하는 김혜자 배우를 보며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배우 김혜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진솔한 감정과 경험들을 고스란히 책에 담아서 그녀의 인생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혜자 배우는 소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이 일부만 읽어드려서 아쉬울 정도입니다. 그럼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인생 드라마. 내 밑으로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건곤.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픈 내 동생 김건곤. 김건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밖에서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어떤 여자였는지는 모릅니다. 결혼했다가 혼자 된 여자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조차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습니다. 언니들이 수군거리고 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언니들과 엄마를 쳐다보면서 모든 게 겁나고 그것이 우리 집이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남매였던 우리는 갑자기 오남매가 되었습니다. 나도 참 슬프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가슴에 커다란 어둠이 검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누가 나를 만나러 집에 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냥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사 모으며 동네 약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나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내 동생 김건곤입니다. 딸만 있는 집에 자기가 외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자아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아이가. 너무 한심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낳고 바로 밖에서 또 다른 아이를 베개해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호적에 올리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건곤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미쳤을 것입니다. 건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새로 생긴 동생 김성곤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번 싸우지도 않았고 그 아이에 대한 불만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관사에 풍금같이 생긴 서양식 책상이 있었습니다. 외국 영화에 나오는
둥근 덮개가 있어서 열면 그 안에 책도 몇 권 세워놓고 앉아서 글도 쓰는 책상입니다. 그 아이가 그 안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감췄는데 건곤이가 무심코 덮개를 열었다가 안에서 고양이가 확 튀어나오니까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생각하면 모두 불쌍합니다. 그런데도 건곤이는 그 아이에 대해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어른들 잘못이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 아이도 어려서부터 얼마나 외롭고 상처가 컸을까요? 그 책상은 내가 계속 갖고 있다가 너무 낡아서 결국 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충격으로 김건곤은 친구 사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래의 조카 2명하고만 놀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엄마도 애를 낳고 큰 언니와 작은 언니도 애를 낳았기에 한 터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김건곤은 얼굴이 그리스 조각품처럼 미남이었습니다. 당시 명문 학교였던 경복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삐딱해져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누구와도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누가 시비를 걸면 두들겨 패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과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억눌린 감정을 풀었습니다. 경복고등학교의 전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부터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 너희가 김건곤처럼 고3 때 이 악물고 공부해서 서울대 간다면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시집가서 친정집 근처에서 따로 살 때였는데 남편하고 라디오에서 서울대학교 합격자 발표를 듣다가 수험번호 몇 번 김건곤 하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분도 안 돼서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건곤이가 자신이 합격 소식을 누나인 나한테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와서는 대문 열어달라고 할 틈도 없이 담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까 건곤이가 숨을 헐떡이며 누나 나 붙었어 하고 외쳤습니다. 나도 건곤이를 얼싸안으며 우리도 라디오에서 들었어 하고 둘이 붙잡고 울었습니다. 불쌍한 내 동생 김건곤.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방에서 공부할 때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신발 벗는 것이 귀찮다고 마당에서 신발 신은 채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서 창문 열고 거기서 밖으로 오줌을 쌌습니다. 그때 이미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삐뚤어져 있던 애가 공부를 하니까 그것만 좋았습니다. 깡패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문제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건곤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은 대를 잇게 한다고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건곤이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니까 자기가 다니던 동네 체육관에서 알게 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김건곤은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서 옆에 탔던 같은 또래인 조카 2명에게 말했습니다. 연극은 끝났다. 그리고 집에 오는 신용만 하고는 그 길로 혼자 한강으로 가서 뛰어내렸습니다. 27 나이입니다. 내가 황녀라는 드라마에 출연할 때였습니다. 분장실에 있는데 탤런트실이 한 대밖에 없는 전화기로 나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강에서 죽은 사람이 탤런트 동생이라고 하니까 방송국으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죽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죽어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NG가 나서 다시 찍고 또 다시 찍어도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우니까 연출자가 따라 나서서 나와 함께 한강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시신을 건져 강변에 가마니로 덮어 놓았습니다. 경찰이 동생인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속눈썹이 기다랗고 코가 조각품같이 생긴 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가마니 밖으로 나온 발가락들이 보였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끼어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에 털이 나 있고 발톱에도 모래가 끼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하염없이 울면서 그 모래를 닦아주었습니다. 연극은 끝났다 하고 말하고 죽은 것입니다. 당신들이 대를 잇기 원했지?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하지만 이제 연극은 끝났어. 하고 김건구는 스스로 연극의 막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미남이었던 동생, 사춘기를 힘들게 보내고 마음속에서 이미 다 내려놓았던 내 동생, 이런 일 겪고도 내가 안 미치고 지금까지 산 것이 용합니다. 그렇게 김건곤이 죽고 몇 달 후에 건곤이 처에게서 유복여인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얼마 후 재혼을 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건곤이 딸이라면서 무척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내 방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6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살이 남동생이 함께 사진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머니 얼굴 속에서 내 얼굴이 보입니다.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포스터 같습니다. 사회부 차관을 한 후에 아버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4차례 도전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본래부터 학자이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거에 4번 떨어지는 동안 우리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가세가 기울어 그 드넓던 집을 다 날리고 철거를 앞둔 은평구의 6평짜리 다 찌그러진 판잣집에서 말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탤런트니까 아파트를 사드리려고 아무리 해도 아버지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도 족한 사람이야, 혜자야. 우리는 괜찮아. 그러고는 어느 여름날 낮잠 주무시다가 미소 지은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77세였으니까 조금씩 몸이 안 좋으셨지만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모두들 죽는 복은 타고나셨다고 했지만 나는 마냥 서럽기만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소파에 누우신 채 소변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헝겊으로 된 소파가 흥건히 젖었습니다. 별로 편찮으시지도 않았는데 애기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아버지 창피하게 일하는 아줌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또 아기처럼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멋있는 아버지가 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 어디가 안 좋으신가? 하는 생각보다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를 목욕시켜 드리면서 울었던 생각도 납니다. 양복 속에 감추어져 있던 아버지의 몸은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살갗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노인이셨습니다. 매년 성묘하러 갈 때가 되면 내가 연락해서 다 부릅니다. 대학 졸업하고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한
이제는 나이 70이 넘은 막내 동생 김성곤, 그리고 아버지 없이 잘 큰 김건곤이 딸, 큰언니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 떠난 작은 언니의 아들,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아버지 산수에 갑니다. 그 산수 앞에 서서 그 얼굴들을 바라봅니다. 내 눈동자 속에 그들의 삶, 나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동자를 가지고 나는 연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블루스를 쓴 노희경 작가가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말씀하실 때 사람 얘기를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으신다. 그래서 제가 미어캣 같다고 선생님을 보면서 생각했다. 약간 놀라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허리를 세우고 사방을 두리번 하신다. 그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에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그 눈동자 뒤에 투명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나는 우울한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신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거나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죽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산다는 것이 싫었고 무엇을 하든 머리가 이상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하고 줄곧 죽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지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더 싫어졌습니다.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면제를 사 모으러 동네 약국을 10군데나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회원동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그렇게 약국이 많았었나 봅니다. 하지만 자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살기는 싫었는데 죽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언니에게 나를 잘 지켜봐 하고 말해둔 것입니다. 결국 약을 먹은 직후에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곧 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가 17이나 18살 때였습니다. 청소년기가 그렇게 온통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흘러갔습니다. 경기여고를 그럭저럭 졸업한 후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화여대 미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술 시간에 김창옥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칠판에 걸어놓고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급 공무원을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 곤란을 모르고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돈을 벌겠다든가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는 야망과는 거리가 먼 채 따뜻한 햇살 아래서 플레음 맞기나 즐겼고 여전히 혼자서 영화관에 다녔습니다. 하루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KBS 텔레비전 방송국 개국과 함께 탤런트 모집이 있다는 방송을 듣고 무턱대고 찾아가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KBS 탤런트 공채 1기생으로 뽑혔지만 집안 식구와 주위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합격한 사람은 정혜선, 김난영, 태연실, 박주아, 최정훈, 최기로, 배우 등 모두 패기와 열정 넘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신인연수 졸업작품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지만 보는 사람이 손에 땀을 쥘 정도로 연기를 너무 못해서 말 그대로 죽을 쓰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열등감과 회의감에 빠져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배역도 신통치 않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그만두었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열망만 가지고 배우가 되었고 그 열망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너무 기초가 없어서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배우가 되려는 생각만 있었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바보야. 스스로 한심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고 언제까지나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를 얻었을 뿐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연기도 그만두고 학교도 더 이상 다니기 싫고 그래서 도망친 곳이 결혼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웬 손님 한 분을 내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줄이 곱게 선 공군 제복 때문이었는지 믿음직스런 남자의 인상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대학생활도 그다지 재미없고 하루하루가 지루해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며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22살이면 한참 학구열에 불타 미래의 꿈으로 부풀 나이였지만 나는 학교 공부를 집어치우고 결혼해 버렸습니다. 어머니 초대로 우리 집에 놀러왔던 그 공군 아저씨가 신랑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 위치가 어떻게 되며 곧 아이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첫 아이를 낳았고 시부모 밑에서 며느리 노릇도 했습니다. 아기에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출산도 하기 전에 인형을 가지고 목욕 연습을 시킬 정도로 극성스러웠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너무 예뻐 이마에 난 잔털을 매일 쓰다듬으며 젖을 먹였습니다. 나는 무엇에 몰두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이 아기 봐주는 것이 싫었습니다. 내가 다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4, 5살쯤 되었을 때 밖에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물었던 젖을 얼른 놓고 나가니까 그 순간 너무 허무했습니다. 허무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잠시 숨어 있었을 뿐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자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한 것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이 낳은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는 나 자신 자체가 한편이 부조리 연극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매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 얼굴과 같은 높이 선반 위에 놓인 시계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내 힘을 다해. 죽지 마.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상담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 씩씩해졌습니다.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려야만 꼭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까닭없이 우울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부조리 연극이 배우들입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절망과 우울증 속에서도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배우의 경우 내면에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나서 연기하는 것과 그런 감정을 전혀 모르고 연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디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이유 없이 부조리한 의식세계를 경험하고 마음속에서 많은 감정을 느낀 다음에 연기하는 것과 애초에 그런 것 없이 연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눈빛이라도 다를 것입니다. 그 눈빛 어딘가에 허함이 보일 것도 같고. 신은 절대로 내가 경험한 삶이 그냥 없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우울한 생각을 했든 너무 슬픈 생각을 했든 치졸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든 그 모든 것이 내가 역을 맡을 때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과 감정들이 연기에 다 투영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이 그토록 뒤범벅일 거라고 누구도 모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 좋은 학교에 다니며 순탄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 회오리가 있기에 복잡한 심리가 있기에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우에게는 어떤 경험도 나쁜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겨냈으면 말입니다. 아주 거지같이 살아도 그것도 좋은 것이고 나쁜 남자를 만나 살아도 그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다 좋은 경험입니다. 배우로서는. 아프리카로 아이들 보러 다니는 것도 힘든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해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애쓴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도 애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사람들이 애쓴다고 자꾸 말해서 아니에요 라고 계속 말하기 못해서 가만히 있지만 나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살아야겠다고 느낍니다. 내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하고 느낍니다. 신이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무슨 죄를 졌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 이렇게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 이게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인가? 꼭 살인만이 죄인가? 나는 그곳이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며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모릅니다. 삶 그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프리카를 다녀오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곳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허무주의자로 태어났고 정신력이 그다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쯤 데려가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슈베르트가 내일 아침에 깨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잠자리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작품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끝나면 매번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늘 삶의 한쪽에 죽음이 함께 했습니다.
신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다음 작품에 온 힘을 다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돈과 명예가 아니라 그 천선적인 허무가 나에게는 연기 생활에 더욱 전념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내 연기에서 위로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내 힘을 다해, 죽지 마, 라는 결심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나의 매니저. 나는 매니저도 없고 소속사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의상을 챙겨주는 코디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그냥 나 혼자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작품에 들어가면 내가 맡은 역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구현해내야만 하는 인물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조언을 해줄 때도 있지만 누가 매번 내 옆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늘 나만큼 해서 카메라 앞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나인 것 같습니다. 나의 실체 이상으로 화려하거나 잘나거나 멋있게 보이려고 한 적이 내 기억에는 없습니다. 배우들에게는 대개 매니저가 있어서 대본도 가져다주고 일정 관리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작가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작품을 쓰려고 한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이면 알았다고 하고 기다립니다. 작가들이 이 역은 김혜자가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작가를 믿고 그 작품을 합니다. 내가 극중에서 입고 나오는 옷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옷입니다. 단정한 주부역이면 이신우, 이광희 디자이너가 해준 옷에서 골라 입습니다. 간혹 의상팀에서 가져온 옷들 중에서 골라서 입기도 합니다. 의상팀이 고심하고 가져오겠지만 나는 내가 가진 옷을 입었을 때 연기가 잘 되었습니다. 전원 일기 때도 예전에 우리 엄마가 입던 옷을 시장에서 수선에다 입었습니다. 포목집에서 옷감 사서 옷을 지어 입기도 하고 시장 바느질 집에 가져가 이 옷에 동정만 덧대달라 라고 해서 입기도 했습니다. 전원 일기에서의 나는 혹곁으로 지은 저고리를 잘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무늬 있는 광목으로 된 헛저고리에 매듭 단추를 달아 만들었습니다. 무시적삼은 관리가 어려우니까 잔무늬 있는 포플린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의상실에서 주는 옷은 잘 입지 않았습니다. 친척이 입은 옷을 보고 빌려달라고 해서 입었을 때도 있고 우리들이 블루스에서처럼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 역을 할 때는 긴 치마에 속바지 같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배역을 맡으면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옷 입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의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어떤 옷을 입을지 찾아보고 없으면 의상실 가서 고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과 의상팀에서 가져다 주는 옷을 그냥 입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전원 일기 속 내가 맡은 은심은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골 아줌마였습니다. 그 여자도 예쁜 것을 압니다. 시골 아줌마여도 예쁜 것에 대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꽃무늬 있는 옷감을 골랐고 의상에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나는 몸가짐과 입고 있는 옷에서도 은심을 연로한 시어머니 잘 모시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은 고운 여자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우를 너무 쉽게 봅니다. 일반인들도 누가 주는 대로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골라서 입습니다. 노점상에서도 몸빼 바지를 사도 아무거나 사지는 않습니다. 어떤 옷을 고르느냐가 그 사람이 성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융 재질이 천으로 적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잠옷으로도 입었습니다. 나는 내 개인 옷은 사지 않아도 맡은 배역이 입을 옷에는 열심이었습니다. 그 융 재질이 천을 가지고 가서 이걸로 긴 적삼 만들어주세요 하면 바늘집지 사장님이 전원일기에서 입으시려고요 하면서 열심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허술한 옷이라 해도 나에게 맞는 옷, 내 배역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블루스 할 때도 의상팀이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전에 내가 입었던 옷, 옷장 안쪽에 보관했던 옷들 다 풀어서 골라서 입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가 매일 옷을 갈아입는 것도 이상하지만 안 갈아입는 것도 이상하니 옷을 빨았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은 정도의 그런 현실감 있게 안에 입은 옷만 갈아입었습니다.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은 배우가 매일 똑같은 옷에 똑같은 가방을 들고 나온 것처럼 젊은 배우가 날마다 그 옷만 입고 싶었을 리 없습니다. 예쁜 옷도 입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며칠 전 친구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낙타들이 짐을 싣기 위해 일렬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짐을 하나씩 다 실어줍니다. 그러면 낙타가 묵묵히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낙타는 무겁다, 힘들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적당한 짐을 실어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신이 나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간혹 내가 너무 느슨하게 있으면 내 정신을 깨우는 일을 주십니다. 신은 어떻게 이토록 나를 적절하게 매니지먼트 하실까? 나는 연기자로서 매니저가 없지만 내 인생의 매니저인 신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일을 해야만 할 때는 때맞추어 일을 주시고 무엇을 잘못하면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또 이러냐? 넌 어쩌면 맨날 이러냐? 하나님도 정말 너한테 실증나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매일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신은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맞는 짐을 지어줬을 테니까 불평 안 하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낙타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과 시련을 주시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것이라고 군소리 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낙타들도 짐이 너무 버거우면 앞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낙타를 귀하게 여기고 낙타를 너무 잘 압니다. 얘는 이만큼 실어줘야지. 얘는 이만큼의 무게만. 그리고 낙타는 그 마음을 믿습니다. 주인은 낙타를 살피고 너무 힘들지 않는 한에서 낙타가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마음을 써줍니다. 스케줄 관리해줄 매니저도 없고 의상 코디도 없이 나만큼 해서 세상에 나를 보았습니다. 작품을 고를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는 그 여자가 지금 현실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역을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에 절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내가 맡은 역으로 그 절망을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적이어도 저 멀리 희망이 보여서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을 했습니다. 형편없는 몰골이 역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여자에게 희망이 기다리고 있나? 그것을 따졌습니다. 누구나 날개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날개는 누가 달아주지 않습니다. 내 살을 뚫고 나올 뿐입니다. 내 어깨에서 얼마나 아프게 나왔겠는가 그 날개. 등가 교환과 같은 것입니다. 날개깃이 살을 뚫을 때 얼마나 아프겠는가. 우리가 우리 삶이 주인공이 되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말했다고 합니다. 미끄럼틀 꼭대기에 서서 내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 끝없이 고민하는 아이가 되어선 안 된다. 그저 타고 내려가야 한다. 매니저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며 계속 고민하고 있어선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시는 계획이 있다. 내가 낭송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 시에 실린 엘렌 바스의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에도 소중히 쥐고 있던 모든 것이 불탄 종이처럼 손에서 바스러지고 그 타고 남은 채로 목이 멜지라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당신과 함께 앉아서 그 열대의 더위로 숨막히게 하고 공기를 물처럼 무겁게 해 폐보다는 아가미로 숨쉬는 것이 더 나을 때에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마치 당신 몸이 일부인 양 당신을 무겁게 할 때에도 아니 그 이상으로 슬픔이 비대한 몸짓이 당신을 내리누를 때 내 한 몸으로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당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듯 삶을 부여잡고 매력적인 미소도 매혹적인 눈빛도 없는 그저 평범한 그 얼굴에게 말한다. 그래, 너를 받아들이는 거야.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그래, 너를 받아들일 거야.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그렇게 나를 자극하고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배역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누가 나를 자극하기 위해 배역을 만들어서 해보라고 할까요? 늘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 감사하게도 시는 새로운 배역을 주십니다. 지금도 궁금합니다. 어떤 작품이 나의 마지막 작품이 될까? 신이 계획이 있으실 테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생일 감사회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